특검이 박상용 사건을 이첩해 갔는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인력난으로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 이에 따라 특검도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법무부에서도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뾰족한 수가 안 보입니다. 심각한 상황이라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권영빈 2차 종합특검팀 특검보가 어제 열린 그 정례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지난달 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에 따라서 서울고검에 이 사건 이첩을 요구했고 이 사건을 넘겨받아서 현재 수사 중에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무엇보다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특검팀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관련 사건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의 단서가 확인된 경우, 그러니까 직접 내란숙의 윤석열에게 보고한 사건, 그런 단서가 확인된 경우, 그리고 수사 대상 이럴 경우에 수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특검팀의 수사 대상 역시 일종의 이제 쌍방울 등 특정 사기업이나 연어 술파티 의혹이 아니라 수사기관 오남용 등 국정농단이라고 명토박아서 설명을 했습니다. 종합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 절차를 위반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면 이것은 2차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쌍방울이라든가 아니면 연어회 술파티 사건 이런 단건이 아니라 실제로 권력이 그러니까 당시 내란숙의 윤석열 또는 김건희 씨가 이 사건 관계를 보고받고 한 흔적이 있다면 이것은 명백히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 법에 명징하게 나와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종합특검팀이 서울고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고 수사에 착수한 후에 이 사건이 특검팀 수사 범위에 해당이 되는 거냐 마는 거냐 이러저러한 논란이 제법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권영빈 특검보가 확실히 가르마를 타고 이 사건이 2차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명징하게 밝힌 이유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중요한 것은 특검팀이 이 사건 다 떠나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실이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된 증거가 확인이 된다면 이거는 묵과하기 어려운 권력형 범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취재하려고 어제 권영빈 특검보하고 직접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요. 현재 수사 상황이 어떤 건지 직접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반응이 팀원도 없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저 조금 놀랐거든요. 아니 지금 벌써 전체 150일의 수사기간 가운데 5분의 1이 지났는데 여전히 팀원도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기록을 넘겨받아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현재 수사할 인원이 마땅치 않아서 수사 속도에 차질을 빚게 될까 봐 우려된다라고 솔직히 토로했습니다. 브리핑에 본인이 직접 나서게 된 배경도 사실은 법무부로부터 수사검사들을 직접 파견 요청하려고 나선 거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벌써 시간이 5분의 1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실제 속이 타들어간다라는 말씀도 하시면서 검찰청이나 이전 특검팀으로부터 실질적 협조를 잘 못 받고 있는 점도 존재한다라는 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종합특검팀 수사 범위에 맞냐 안 맞냐 뭐 이렇게 옥신각신이 있고 실제 이거는 쓴 수사 대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종합특검팀의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사건 수사를 종합특검팀이 받아서 하게 된 이유를 직접 브리핑하고 마치 어떤 일에 휘둘려서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증좌가 나온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직접 개입한 단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물었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권 특검보는 이 점을 좀 저희 취재팀에 강조를 했는데요. 2차 특검팀은 감찰하는 데가 아니라 수사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자꾸 수사 범위에 맞냐 안 맞냐 이런 내용을 흘리는 대검은 상도이에 벗어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수사 범위 운운하며 따지는 것도 의미 없는 일이다라고 밝히면서 차라리 브리핑을 통해서 깔끔하게 이 내용을 공개하고 가는 편이 낫겠다 싶어서 마이크 앞에 서게 됐다고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실제 어떤 정도의 파견 검사가 필요한지 본인이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종합특검은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사 인력 보강은 이 사건 성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합특검이 출범한 지 한 달 반 가까이 되면서 이미 각 팀별로 수사 대상 사건들을 배당을 했고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현재 이 새로운 사건을 충실하게 수사하려면 부족한 인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종합특검법상 검사 파견 정원은 15명입니다. 그러나 현재 파견된 검사는 1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명이 파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종합특검에서는 법무부와 대검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10여 명이 넘는 검사 파견을 요청했으나 모두 각자의 사정을 이유로 파견이 불어댔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상 검사 파견 정원도 채우지 못한 채 수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맞이하여 이 사건을 위해서 나머지 검사의 파견을 법무부에 요청한 것입니다. 네. 자, 권영빈 특검보가 너무 절실하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관련해서 법무부 고위 관계자하고 직접 또 소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왜 파견 검사를 안 보내시는 거냐. 이렇게 절절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특검팀에서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요청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안 해주는 거냐라고 물었는데요.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마디가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목이 낫질 않아가지고, 예. 첫 마디가, 지금 검찰 상황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장 기자도 알다시피 지금 검찰청 문 닫고, 지금 상황에서 어느 검사가 지금 특검팀에 파견이 돼서 일하고 싶겠냐. 지금 뭐 떠나는 검사들이 대체로 중견 검사들이 많은 상황인데 중수청이 제대로 수사될지도 상당히 의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검팀의 수사 파견을 여쭙는데 지금 가겠다는 검사들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수청이 제대로 안 돌아갈 거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정위, 금융범죄 뭐 이런 것들 아마 중수청 수사가 제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0.01% 가능성도 없다. 매우 불안하다. 진보 진영에서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여러저러 말씀들이 많은데 이게 결국에는 사법의 민영화로 귀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특검팀의 검사 파견을 여쭈었는데 이제 중수청까지 확장된 고민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실제로 손드는 검사들이 거의 없는 모양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직접 그 권영빈 특검보에게도 물었습니다. 실제 어떤 거냐라고 했더니 권영빈 특검보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검사 하나하나가 상당히 아쉬운 상황인데 너 올래? 예, 수사검사한테 이렇게 했을 때 오겠다라고 결심한 검사들도 있다. 그런데 어쨌든 조직적 상황에서 잘 못 나오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를테면 대검 차원에서 너 가라 이렇게 조직 차원에서 좀 보내야 되는데 어쨌든 조직원의 일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손들고 나가면 또 내가 또 검찰 조직에서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막상 내가 지금 검찰청 소속 검사로서 특검 갔다가 돌아와서 10월 1일부터는 이제 공소청 중수청 이렇게 분화되는데 내 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 존재에 대한 상당한 불안을 느끼는 검사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상당히 이제 중첩되고 있는 내부의 현실을 제가 취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특검팀에서 윤석열의 대통령실에서 대북 송금 사건에 관여한 그리고 개입한 시도를 확인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수사 속도를 내는 것이 본질 자기 역할을 맡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자로서의 판단은 좀 듭니다. 조직적인 또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공무상 필요에 의하면 또 본인이 검사로서 직분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된다면 지금 당장 선택해서 특검으로 달려가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특성으로는 민간기구예요. 형식상으로는 민간기구고 보통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대북 사업들, 그러니까 민간 측의 대북 사업들, 예를 들면 현대아산이라든지 이런 대북 사업들은 대부분 조선 아태위랑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재부 같은 경우는 조선 아태위가 제재 대상이라고 하는 순간 향후 대한민국의 민간 수준의 대북 사업은 다 끊겨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조선 아태위가 이 제재 대상이라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네, 할 수가 없고 법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열거주의인데 그 열거 대상에 조선 아태위가 없으니까. 네. 열거 대상에 조선 아태위가 없는데 이거를 유권 해석해가지고 넣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 순간 향후 한국에서는 북한과의 민간 교류가 다 끊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돼서 그 당시 재판 상황을 돌이켜 보면 저희 변호인 측에서 이거는 당연히 기재부 고시로 나가는 거니까 기재부가 해석의 권한이 있는 거고 기재부에 요청을 해서 기재부에서 그런 답변을 들은 거예요. 들어서 정말 그때 끝까지 코너에 몰려있던 상황에서 사실은 한 가지 좀 긍정적인 증거가 나온 건데 나오자마자 검찰에서 밑도 끝도 없이 이거는 국정원이 전문가다. 그게 기재부가 전문가지 왜 국정원이 전문가입니까? 그랬어요. 네. 국정원이 전문가니까 국정원에게 한번 물어봐야겠다. 라고 하고 재판부에서도 알았어. 그럴 필요가 있네. 물어보자. 이렇게 해서 국정원의 의견을 저희 간 겁니다. 의견을 저희 갖고 전 국정원에서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북한과의 그 교류 사업을 전면 다 부인하는 취지의 그런 답변이 왔죠. 와서 이화영 측에서는 그 당시에는 그냥 야 국정원 자식들 해도 너무하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네. 해도 너무 어떻게 이런 의견을 밝히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 이제 국정원에서도 사실은 그런 의견을 밝히기가 부담됐던 거죠. 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국정원장 제끼고 야 이렇게 답변해라고 밀어붙인 상황이 있었던 거고. 맞아요. 뭐 좀 핑계를 좀 대자하면 사실 돌이켜 보면. 이거는 검찰이랑 싸운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싸웠던 재판이라 맞아요. 이길 수가 없었던 재판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시점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건 재판 과정이니까 이건 윤석열 정부 때 시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돈이 전달됐던 시점에서는 이거 제재 대상으로 볼 수가 없었던 거지. 당시 민간 교류도 많이 이루어지고 조선 아태평양이가 그걸 주관을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당시에는 전혀 아닌데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개입해서 이거 제재 대상이 되는 거였어라고 판단을 해줬다는 거지. 네. 그걸 가지고 법원에서 그래 그러면 제재 대상에 돈이 건네갔네? 그러면서 불법으로 규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아태평화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가 없었어. 그렇습니다. 트럼프도 김정은을 막 만나는 세상에 네. 어떻게 그걸 가지고 제재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굳이 제재 대상으로 만들었어야 했던 이유는 이화영이 큰 죄를 지은 것처럼 해야지 맞아요. 이화영을 대상으로 해서 회유 협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 사람이 죄를 안 지었다라고 하면 회유 협박할 이유도 없으니까 네. 당신이 아주 큰 죄를 저질렀는데 너를 종범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이재명을 불어. 이제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정말 이 많은 설계를 다 했는데 네. 국정원 들어가고 대통령실 들어가고 검찰까지 해서 이재명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시원이가 결국은 이제 조작을 하라고 시킨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이럴 수 있냐? 얘는 조작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 애야. 이시원? 근데 그때 네. 특별한 처벌을 받지 않았어. 아. 그러니까 또 이러는 거야. 이시원이 얼굴을 한번 보자. 이시원이. 저 봐봐. 설명해 주세요.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혐의로 정직 한 달 징계. 그렇습니다. 자체 징계 받은 게 다야. 간첩 조작 간첩도 사건인데?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을 했는데 그냥 그 징계 1개월. 그러니까 야 해도 돼? 조작은 개꿀이다. 아하. 야 이거 제대로만 하면 나 아주 출세길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한 거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점이 예를 들어서 박상용 검사라든지 이렇게 뭔가 조작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죄해야 돼. 단죄를 해야지 앞으로 맞아요. 그런 사람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단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왜 이 사건을 대형 국정농단이라고 보느냐? 예. 쌍방울은요 대북 사업을 하는 것처럼 해서 주가 조작을 하려고 했어. 조작. 요게 그냥 본질이야. 예, 주가 조작. 사건의 전부입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2022년 금융감독원은 다 자기들이 조사를 해본 거야. 전문가들이니까. 예. 조사를 통해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했다는 것을 잡았어. 금감원에서. 금감원에서. 예. 이거 이 주가 조작 사건인 예. 거를 딱 잡았다고. 금감원에서. 그런데 수원지검은요. 김성태를 봐주려는 목적으로 그 자료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냐? 이거를 갖고 오게 되잖아. 수원지검이 금감원에서 조사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주가 조작 이걸 갖고 오게 되잖아. 예. 이재명은 다 날라가. 왜냐면 주가 조작이지 뭐 대북 뭐 스마트팜 이런 거 아니잖아. 그렇죠. 다 예. 날라. 그러니까 이거를 안 갖고 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저희가 그 조사한 부당이득 금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굉장히 중죄로 처리될 거라고 정감원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었는데 안 가져가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예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저희 보고 받았습니다. 22년 11월 17일 날 수원지검이 금감원에 쌍방울 그룹의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해서 조사 실시를 요청했고 금감원이 11월 24일 날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23년 1월경에 조사가 완료됐다. 그래서 수원지검을 방문해요. 그래서 쌍방울, 광림, 비비안 세 개사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설명을 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와. 그러니까 혐의가 100억이 넘는 중죄에 해당하는 혐의인데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아 오면 그 증거 자료를 보내줄 수 있는데 결국 검찰이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 가지고 갔고 결국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거 아닙니까? 네. 와. 설명까지 다 해줬대. 심지어 수원지검 방문해서 와 설명까지 다 해줬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감원에서 수원지검에 직접 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 위반입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정보도 들어가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압수수색. 반드시 압수수색을 통해서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설명을 해줬어. 수원지검은 미치는 거지. 이 새끼 왜 설명하고 있어. 안 되는데. 어차피 불기소할 건데. 와, 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지 않나 진짜. 아 끔찍합니다. 끔찍해. 수원지검 진짜 이걸 갖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를 했대. 그러니까 이게 어저께 이제 매부쇼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 국정원에서
66가지의 문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이로운 거는 싹 빼고 불리한 거 맞아요. 13개만 갖고 갔잖아요. 예.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거는 이재명 전 지사에게 유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싹 빼놓고 간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제도적으로 보자면 본인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견제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기소했어야 되는데 불기소를 했다. 한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뭐 이의 제기도 할 수 없고 하는 상황인 거죠. 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제가 전혀 안 견제 되는 장치가 거죠. 전혀 네. 없습니다. 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진심인 분입니다. 네. 사실 이거는 사건을 이렇게 작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내용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게 애초에 시작이 이재명 그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20억인데 그 20억이 출발점이 쌍방울의 그 전환사채 10입니다. 예, 전환사채 흐름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중에 20억이 나오는 건데 이게 FIU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처음에 22년 2월에 이거 포착을 해요. 예, 포착을 해서 이 포착하자마자 대검에 고발 조치를 하고 대검에 고발 조치를 하니까 대검이 이 사건을 어디로 보내냐면 쌍방울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수원지검으로 됩니다. 그 당시 수원지검은 이재명 털고 있던 수원지검이죠. 근데 이상거래 포착 고발건을 가지고 오면 지검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해당 주체의 금융거래 내역을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특정해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수원지검이 쌍방울의 금융거래 흐름을 다 살펴보는 거예요. 다 살펴보서 모든 자료를 입수를 하고 입수한 상태에서 금감원의 주가 조작 혐의 조사를 요청을 해요. 그래서 금감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검찰에서 우리한테 조사 요청을 했는데 조사 요청을 할 때 검찰이 다 알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FIU 고발이 대검을 하고 대검이 이거를 사실은 중앙으로 보냈었는데 중앙을 안 보내고 이재명 털고 있는 수원지검을 보내고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다 턴 다음에 그 내용을 잡아서 그 금감원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금감원에 조사를 했는데 그 사이에 김성태 뭐 쌍방울 등등 관련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상황이 바뀌어 버렸죠. 상황이 바뀌어 버리고 내용도 파악을 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걸 안 가져가 버린 거예요. 안 가져가 버려서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하는데 패스트 트랙은 행정 이첩입니다. 행정권만 그냥 이첩을 하는 거고 그러면 금감원은 사실은 이렇게 되면 금융위에 보고를 하고 허가 절차를 밟아서 금감원에서 직접 고발을 해야 돼요. 직접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복행 원장이 고발 안 하고 묵혀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원지검만 잘못한 게 아니라 다 연결돼 있네. 금감원도 작정을 하고 같이 공모를 한 거예요. 와, 그래서 진짜 초대형 국정농단이네. 다 연결돼 있네. 이복현. 이건 서로가 그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거. 네, 맞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주가 조작 혐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조사한 자료를 넘기면 금융위까지 가서 결국 금감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검찰로 넘겨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검찰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주가 조작 사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갖고 갔다는 다 거예요. 이제 흔들려 버려. 행정 이첩만 해서 받고 네. 그러면 그 사건이 진행이 안 되면 금감원에서 나중에 고발 조치까지 가야 되는데 금감원도 그 조치를 안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국정원 쪄가지고 이거 제재 대상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만들고 없는 리오남 만들어가지고 집어넣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북송금 사건이 돼버리는 거죠. 네. 진짜 무섭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기냐고 지금 모든 권력기관이 다 하나로 뭉쳐가지고 한 사람 죽이겠다고 하는 건데. 그 말단에 있는 게 박상용이야. 그렇죠. 박상용. 그 말단이 네. 박상용. 행동대원으로. 행동대원. 박상용은 그냥 피렘이에요. 행동대원. 박상용 별로 관심거리가 아니야. 이거 큰 구조 안에서 있는 것만 파악하면 박상용 맨 밑에서 그냥 상대하면서 연어 먹이고 술 먹이면서 야 너 죽으니까 제대로 진술해 이러면서 꼬드기는 그냥 진짜 말단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단치고는 너무 시끄러워. 그러니까 죄질은 굉장히 정말 심각합니다. 왜냐? 가족들을 다 건드렸잖아. 그리고 정치적인 멘토 스승 네. 이해찬 총리까지도 털었단 말이야. 그거는 견딜 수가 없는 말단이지. 이거는. 그래서 이 얘기도 꼭 하고는 가야 됩니다. 박상용이의 녹취는 이제 사실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 더 이상 들을 건 없다고 봐요. 왜냐 다 나왔다고 보거든. 네. 근데 아직도 박상용의 편을 드는 한심한 사람이 있어서 어제 틀려다가 틀지 못한 추가 녹취 하나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만 주범으로 만들면 이화영 부지사는 석방될 것이고 이화영 부지사는 검찰의 편에 참고인 신분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녹취입니다. 2023년 6월 19일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가 나눈 통화입니다. 함께 보시죠. 어쨌든 간에 두 가지가 더 될 거거든요. 하나는 뭐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어쨌든 그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것들이 그대로 제3자 뇌물로 되되 그거는 공범을 이재명이랑 같이 갈 거고 동시에 그 직권남용 묘목이랑 밀가루 부분 뭐 그거는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것도 이재명 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기소가 되면 결국에는 재판이 절대 신진우 재판장이 선고할 수가 없는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부 지사는 아마 나갈 겁니다. 저희 보석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 나가셔가지고 뭐 그걸 도모하시고 그다음에 뭐 이든 뭐 그런 것들이든 이제는 그냥 뭐 완전 검찰 편에서 이재명 재판의 참고인이 돼버리는 상황인 거고 자기 재판도 있긴 있는데 그건 거의 중범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뭐 저희가 솔직히 씨나 뭐 그 덕화한 것도 이제 그 무렵 되면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그렇게 되면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그게 제일 아니시겠습니까? 정말 이걸 어떻게 용서해야 되나? 나 진짜 미치겠네.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심각하네. 근데 이런 박상용이를 누가 편을 드냐고 댓글을 누가 다시는데 누가 편 드냐고요? 법률가 출신이자 국회의원 천하람이가 편을 듭디다. 천하람이가. 그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특수수사를 할 때 어느 정도 회유도 하고 압박도 하고 하는 거는 수사기법으로 있을 수 있는 일들이고 가족들 처벌하겠다는 것도 수사기법입니까? 김건희를 수사하는 검사가 이렇게 했다. 진술을 더 이끌어내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도 과연 이렇게까지 비난할 거냐. 없잖아.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지. 이 수사 기법이 정당하냐 아니냐는 우리가 판단 기준을 누가 수사하는지를 따라서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박상용 검사가 한 수사 기법이 정당해요? 잠깐만요. 다른 걸 다 떠나서 내가 요구하는 대로 진술하면 니네 주변 안 칠 거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과 네 주변들 전부 다 범죄자 만들 거야. 이게 기법입니까? 이게 무슨 수사 기법입니까? 그냥 폭력이지. 이번에 녹취록 천하람 들어보셨어요? 저 안 들어보진 못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내용도 모르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야. 너무 열심히 들었잖아. 괜히 그랬다. 나 쟤 보면서 약간 수원지검 같더라고. 애써 안 보는 거야. 수원지검처럼. 괜히 집중해서 봤네. 근데 천하람이 말처럼 김건희 수사를 만약에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뭐 공소 취소되거나 공소 기각되거나 난리 났을 겁니다. 김건희에 대해서. 그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절차 하나 틀릴까봐 얼마나 맘 졸였습니까? 아니 그리고 수사를 하다 보면 뭐 저렇게 한다는데 저렇게까지는 아니고 약간 이제 국합 배드캅 전술로 조금 이제 강압적으로 좀 강박 을 하면서 했다가도 이제 심리적으로 무너질 것 같으면 좀 달래주기도 하고 하는 게 있지만 넘어서는 안 될 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자백 안 했는데 저 사람 자백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백을 얻어낸다든지 그거 안 되지. 안 되고 그다음에 절도범 불러갖고 오면서 증거 하나도 없는데 니네 집에서 이거 나왔어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는 것들인데 지금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별건 수사 안 되고 별건 수사 안 되고 협박해가면서 야 너 이렇게 하면 봐줄게 너 보석 나가게 해줄게 하고 대신 너 말 안 하면 니네 가족 내가 다 잡아 넣을 거야. 니네 스승 내가 수사해 버릴 거야. 지금 이거 하다 보면 뭐 민주당이고 그다음에 이해찬 전 총리고 나중에 뭐 돈봉투 얘기하면서 마치 뭐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처럼 엉망진창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천하람 검사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성태도 이재명을 잘 모른다 그래. 만난 적도 없어. 그리고 박용철 부회장도 모른다 그래. 만난 적도 없어. 돈은 갔다고 주장하고 싶어.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고리는 이화영 전 부지사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을 잡으려면 이화영을 먼저 꼬드기든가 잡아줘야 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말이 왔다 갔다 하거나 지금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제3자 뇌물을 걸든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협조하면 제3자 뇌물로 딱 걸어서 거기를 주범으로 만들면 넌 그냥 종범이 되니 그냥 바깥에 풀려나가지고 편한 재판에 가서 참고인이나 하세요. 네. 검찰편에서. 그렇게 이재명 잡는 검찰편에서 참고인이에요. 이 얼마나 단순한 논리인 거예요. 예. 그 단순한 논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저런 일을 벌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 당시에 수원지검의 상황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박상용이 특수부 검사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사실 내용이 좀 다릅니다. 박상용이 요 전에 울산에서 좀 문제를 일으키고 수원으로 넘어오는데 수원 감찰부 소속이었어요. 형사 6부가 특수부인데 감찰부 소속이었는데 박상용이 쌍방울 압수수색을 할 때 영장 유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수원지검 내에서 그 사건 감찰을 박상용이에요. 박상용을 하면서 박상용이 그 사건을 감찰을 하면서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목숨 걸고 해서 지휘부한테 입금을 받아가지고 그래 너 잘하는데 그러면 너 쌍방울 저것도 한번 들어가봐. 그래서 감찰부 소속으로 형사 6부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박상용은 감찰부, 그 얘기 많이 나왔던 이제 송민경 같은 경우는 공공수사부, 그리고 원래 형사 6부에는 한광이라는 검사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한광희 검사는 인터넷 기사 찾아보시면 수사 중에 뭐 사건 사고 발생한 걸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에 형사 6부에 박상용이 그 꽂혀서 들어간 거예요. 해결사로. 네, 꽂혀 들어갔으니 이 양반이 얼마나 의욕을 갖고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름이 나오는 게 이제 감찰부, 공공수사부, 형사 6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통솔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가장 낮게 봐도 차장이죠. 그리고 차장 수준을 넘어서서 지검장으로 봐야 되고 사실 서민석 변호사가 이미 그 이후에 부장과 지검장한테 전화를 받았다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검장 수준에서 다 진두지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걸 보면 무슨 대통령실하고 국정원 금감원, 검찰까지 해서 야 국가 전체가 막 여기 이재명 죽이기에 다 이제 들어갔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다 검사 출신들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그래서 검사들이 검사하면서 네. 검사했던 짓을 또 검사한 겁니다. 그냥 네. 각 포인트에 가서 주요 그 배치 요소에 가서 윤석열이 시키는데 아니 저는 이제 윤석열이 그 설계자가 윤석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대통령실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이시원 검사 출신 공직기강 비서관이고요. 국정원의 유도윤 감찰부장도 검사 출신이고 네. 또 금감원의 이복현 그 금감 원장도 예. 검찰 출신이고 이 검사 출신들을 왜 요소에 다 박아놨겠습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 이런 식으로 쓰기 위해서 박아놓지 않았겠습니까? 네, 진짜 대단하다. 이제는 정말 그야말로 처벌의 시대가 왔습니다. 처벌의 시간. 예, 박살 내야 됩니다. 네.